왜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할까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누구는 성공하고 또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혹시 성공한 사람들한테만 전해지는 무슨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죠. 보통은 뭐 외부 환경이나 운, 아니면 그냥 재능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조셉 머피 박사의 책 부자가 되는 생각은요,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부의 비밀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바로 이 잠재의식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우리의 어떤 재정 상태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원리뿐만 아니라 이게 대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와 당장 시도해볼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잠재의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숨겨진 마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딱 정의하고 있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잠재의식을 우리 삶의 한 95%를 움직이는 자동 항법 장치에 비유하거든요. 자동 항법 장치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자동 항법 장치, 즉 잠재의식에 나는 낼 돈이 부족해 라는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으면 비행기는 계속 결핍이라는 공항으로 날아가는 거죠. 와, 자동 항법 장치라니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럼 이 책은 그 목적지를 재설정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사용 설명서의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죠. 자, 그럼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부터 짚어보죠. 부는 마음의 상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건데 단순히 돈이 없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결핍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 질병이라는 주장이에요.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개념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지질학자, 피터와 스티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둘 다 같은 지역에서 우라늄을 찾고 있었죠. 네, 이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스티브는 최신 장비를 다 갖추고 대학에서 배운 대로만 탐사했는데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찾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스티브는 자신의 지식과 눈에 보이는 도구,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자신의 의식적인 지식의 한계가 곧 결과의 한계가 되어버린 셈이죠. 반면에 피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잠재의식, 그 안에 있는 인도하는 원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피터는 단 3일 만에 엄청난 우라늄 광맥을 발견했거든요. 이걸 보면 진짜 부는 땅속에 묻힌 우라늄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방향성, 즉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는 같았지만 내면의 운영체제가 달랐던 거죠. 이게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 즉 무한한 지성과 힘이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다는 것. 사람들은 자꾸 외부에서만 불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짜 보물창고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피터와 스티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국 같은 도구를 쥐고도 결과가 달렸던 건 믿음이라는 내면의 소프트웨어 차이였군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베티나처럼 이혼하고 빚에 쪼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 단순히 부, 성공이라는 단어를 대내는 것만으로 정말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베티나의 사례를 한번 보죠. 그녀는 이혼 후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비톡촉에 시달리고 정말 밤잠을 설치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방법이 진짜 놀랄 만큼 단순하더라고요.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앉아서 부, 성공, 부, 성공 이 두 단어를 천천히 감정을 실어서 그 의미를 깊이 느끼면서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핵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시간대거든요. 아, 특별한 시간대요? 네, 흔히 세타파 상태에 가까워지는데 이때는 평소 우리의 비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고 장기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말이 돼 라고 따지던 이성적인 문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입된 생각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강력한 데이터로 잠재의식에 저장되기 쉬운 거죠. 베티나는 결핍과 스트레스라는 기존 데이터 대신 부와 성공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죠. 어느 날 밤 그 확언을 하던 중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꽃병이 눈에 들어왔고 어떤 충동에 이끌려 인터넷 경매에 올렸는데 희귀성을 알아본 전문가들 덕분에 무려 $7,000 이상에 팔리게 되잖아요. 네, 잠재의식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꽃병이라는 아이디어는 논리적인 의식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부와 성공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리자 잠재의식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가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낸 거죠. 베티나는 이걸 계기로 골동품 매매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성공하게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게 자동 항법 장치의 목적지를 바꾸는 거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나네요. 계속된 실패로 좌절하던 젊은 변호사 랄프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재능은 있는데 연이어 소송에서 지고 자기 비난과 재정난에 깊이 빠져 있었죠. 랄프의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자신의 실패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잠재의식에 나는 실패자야 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있었거든요. 생각은 창조적이다 라는 법칙에 따라 그의 현실은 그의 생각을 충실히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었던 거죠. 그가 사용한 방법은 베티나보다는 좀 더 길고 구체적이더라고요. 하루 서너 번씩 방해받지 않는 것에서 오늘은 신의 날이다. 나는 조화, 성공, 풍요, 풍부함, 안정을 선택한다 같은 긍정적인 선언을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거였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결핍이나 두려움의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마다 즉시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뇌면서 방금 심은 궁정의 씨앗에 부정적인 잡초가 덮어버리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뒤돌아서서 바로 잡초 씨앗을 또 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춘 거군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재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동시에 기존의 바이러스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는 거죠. 그 결과 몇 년 후 랄프는 로펌의 존경받는 파트너가 되고 판사 후보로 거론될 만큼 크게 성공합니다. 그의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뀐 결과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항상 쉽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나는 왜 안 되지라며 포기하곤 하죠.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경고하는데요. 동료들을 질투했던 부동산 영업사원 릭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었어요. 네, 릭은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비난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째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그는 자신의 부진을 동료들 탓으로 돌렸지만 책의 분석은 정반대였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잠재의식에 성공은 나쁜 것이고 저런 건 피해야 할 대상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재의식은 좋고 나쁨이나 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보내는 강력한 감정이 담긴 메시지에 충실히 반응할 뿐이죠. 릭의 잠재의식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서 성공을 밀어내고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것이 곧 나를 축복하는 길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 밥그릇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경쟁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본성적인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하라는 건지 책에 더 구체적인 조언이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책에서는 이걸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아요.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이죠. 경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한 행동이요? 네. 왜냐하면 풍요라는 개념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풍요가 가득하면 잠재의식은 그 풍요를 현실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 관점을 그렇게 바꿔야 하는군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릭도 결국 태도를 180도 바꿔서 모든 동료에게 성공과 풍요를 진심으로 빌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가 놀라웠죠. 네.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건 물론이고 그의 실적도 급상승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지점의 책임자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 생각은 내 우주에서 유일한 창조자니까요.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쳐주는 게 결국 나를 위한 무대를 만드는 거군요. 또 다른 함정은 과도한 노력이더라고요. 저도 종종 빠지는 함정인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혀서 애를 태우던 그래픽 디자이너 소피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소피는 프로젝트가 막히자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불안감만 커졌죠. 그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애를 쓸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게 오히려 잠재의식의 작업을 방해하고 나는 네 능력을 못 믿겠어 라는 불신과 불안을 각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유능한 직원 뒤에 서서 상사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며 안다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저 완전 그런 상사 스타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책에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유능한 경영자에 비유합니다. 유능한 경영자는 최고의 적임자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그가 일을 해낼 공간과 믿음을 주잖아요. 아, 우리의 잠재의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감정적으로 느꼈다면 그 일을 실현하는 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에 맡기고 손을 떼야 합니다. 믿고 맡기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계속 안다라고 걱정하는 건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5분마다 파헤쳐보면서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하는 것과 같네요. 결국 씨앗만 죽이는 꼴이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소원을 빌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평화로운 느낌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유능한 경영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조셉 머피의 책을 통해 부의 비밀을 파헤쳐봤는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부와 가난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상태, 즉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느냐의 문제라는 것. 둘째, 우리의 잠재의식이라는 자동왕법 장치는 반복적인 생각과 강한 믿음, 그리고 감정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목적지로 재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건 스스로의 성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을 빈 후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재의식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기듯 믿고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근본을 꿰뚫는 하나의 통찰이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그저 관리하려고만 하지 그 근본적인 설계도를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잠재의식이라는 우리 뇌의 운영체제에 깔린 결핍이라는 기본 코드를 풍요라는 새로운 코드로 재작성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와, 관리와 설계도, 기본 코드 제작성이라니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네요. 결국 우리는 현실이라는 화면에 나타난 결과만 바꾸려고 했었지 그 화면을 만들어내는 소스 코드를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의 이미지가 소스 코드고 현실은 그 코드가 실행된 결과 화면일 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돈에 대한 여러분의 습관적인 생각 패턴, 즉 여러분의 기본 코드를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코드 한 줄 변경이 거대한 풍요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